1월 첫 주 조금 지나서 아마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서 이제 그걸 오실 때는 항상 교재하고 기본서하고 그걸 같이 갖고 오셔서 노트를 따로 필기할 필요 없이 그 강의 노트에다 같이 놓고 이제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보면은 입문 과정에서 다른 과목 한 7시간 드는데 저는 6시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빠지고 해서. 그래서 6주에 그냥 입문 과정이니까 보강 없이 마무리를 해서 이제 처음이니까 그냥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공부를 경험했던 분도 계시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문 과정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1월 달부터 할 때는 이제 만약에 시간이 빠지면 토요일 날이라도 보강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량이 너무 많아요. 개론은 민법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맞춰서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부동산학개론이. 근데 공부하시는 요령은 그 듣는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듣고 나서 그 의미가 뭔가만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개론은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다 그 의미에 맞춰서 정리가 되고 계산 문제 유형도 다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무슨 계산 문제를 막 푼다든지 뭐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계산 문제는 9월 달에 가서 풀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풀어도 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냥 처음에는 알아듣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질문해서 그것이 이제 다 필요하다 싶으면 수업 시간에 제가 또 보완 설명 드릴 것이고, 그냥 너무 간단한 것이다 싶으면 그냥 그분한테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고, 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대부분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걸 질문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이거 나를 또 바보로 하는 거 아니야? 또 이것도.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시죠? 예. 대부분 보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합격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개론은 암기라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현실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현실에 응용해서 푸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것을 빨리 문제 적응하는 것이 훈련돼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빨리 적응이 안 되니까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론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보면 말장난이다 그러는데 말장난 아니에요, 그거. 이론이야, 다. 근데 모르니까, 원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말장난처럼 느끼면서 똑같은 말 같아요. 이 말도 그 말 같고 그 말도 그 말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가 안 된 거거든요. 이게 그걸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으면 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같이 있잖아요. 딴 데 제가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러면 또 쉬는 시간에 쉬라고 있는 건데 뭐 질문하라고 그냥 어떤 분은 그러대.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질문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누가 그 반장이 여기 반장 계시나요? 저한테 문자 왔던데 그 공유해도, 전화번호 공유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공유할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질문 있으시면 문자로 넣든지 해도 하면 제가 또 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전혀 그런 건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어차피 저하고는 이제 한 해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하셔야 되잖아, 공부. 기본 과정 12월 하고 끝낼 거예요. 그거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한 배 탔으니까 그냥 뭐 이것도 사제라면 사제지간일 수 있어요. 이제 나이 연세 많이 드신 제자하고 젊은 사제가 뭐 스승도 줄 수 있는데, 원래 부동산학과는 그래요. 제가 학교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 대부분 20대는 20-30%밖에 안 돼요. 다 이제 그게 좀 표현이 그렇죠. 만학도라 그러죠. 만학도가 대부분 부동산학은 특히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이해도 빨라요. 왜냐면 세상 물정 알거든. 용어를 좀 늦어서 그러지 내용의 이해는 훨씬 빠르세요. 세상 물정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여과.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에서 여과하고 그 다음에 주거분리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과는 영어로 쓰면 필터링. 그래서 하향 여과는 필터링 다운, 상향 여과는 필터링 업 그러거든요.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표현해요.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이것이 여과인데 이 여과에는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가 있다. 보통 이제 하향 여과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고가주택이 노후되면서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하향 여과라 해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사는 고가주택이 나중에 저소득층 사용으로 사용되는 저가주택으로 전환되는 현상, 이것을 하향 여과 그래요. 반대로 저소득층이 사는 저가주택이 나중에 고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 이것을 상향 여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이제 문제인데요. 뭘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뭘 저가주택이라고 하느냐? 얼마 이상을 고가, 얼마 이하를 저가라고 하냐?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난연하게 우리 집 가격 따지면서 이제 난연하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소득계층을 고소득층 그리고 저소득층 그래요. 그러면 고소득층은 또 얼마 이상의 고소득층이냐 그러는데 그냥 추상적인 기준이거든요. 고가주택을 사용하는 계층을 고소득층 그러고 저가주택을 사용하는 계층을 저소득층 그래요. 그러면 또 얼마 이상이 고가고 얼마가 저가냐 그러는데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기준일 뿐이거든요. 근데 통상은 고가주택은 신규주택으로 구성되고 저가주택은 중고주택으로 구성된다. 통상 이래요. 그러니까 신규주택은 어때? 주거 환경이 깨끗해요. 그래서 신규주택, 즉 고소득층 사용하는 고가주택이 나중에 세월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노후되죠. 노후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고소득층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이 노후되면 이걸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한테 팔고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고가주택이 나중에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향 여과가 활발해지면 저가주택의 양이 증가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지금 설명으로 보면 그 질문할 때 대답 많고 어차피 마스크 썼으니까 누가 대답하는지도 몰라요. 틀렸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해요. 누가 틀렸는지 모르잖아. 목소리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틀려도 뻔뻔하게 아우 틀렸네 그러지 말고 뻔뻔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왜냐면 이게 대답을 하면 대답하면서 내면화가 돼요. 사실은 자꾸 틀리면 틀린 대로 여기서 땀이 팍 나면서 내면화 되고 맞으면 맞은 대로 뿌듯하면서 내면화 되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 그리고 틀리는 거 전혀 두려울 거 없어요. 시험장에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해야지 여기서 틀리는 거 전혀 두려울 거 없어요. 그 지문 이번 출제 지문에 그 틀린 게 나왔다니까. 하향 여과가 활발해지면 저가주택의 양이 증가한다. 당연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용을 근데 그런 지문은 책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용을 이해하면 맞는 말이잖아. 그렇게 찾아야 돼, 답을. 그렇게. 반대로 이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저가주택이 그럼 아주 노후주택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노후주택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른바 무슨 주택이냐? 이른바 불량주택 그러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쓸 사람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해서 그럼 새집 되지. 그러면서 뭐가 돼버려? 고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상향여과. 그래서 상향여과는 보통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요. 이것이 이제 여과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제 하향여과, 상향여과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 정도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걸 가지고 이제 지문이 만들어질 때 통상 저소득층에 대한 공급은 하향여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은 신규 건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OX.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면 다 그것이 연결되고 유추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개론은. 근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 원리를 이해해서 자꾸 문제를 변형시켜버려요. 그걸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아니거든, 그게 사실은. 원리를 갖다가 현실 생활에 적용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찾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여과의 개념이고, 특히 이제 여과를 통해서 이제 이른바 주택시장이 거래되고 활발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또 어떻게 더 표현하냐면,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은 유량 공급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은 저량 공급이다. 그러면 이것도 OX. 자, 유량은 보통 주택 공급을 얘기할 때 유량은 신규 공급을 얘기해요. 유량은 기간이지. 저량은 시점이지. 그러면 지금 주택 저량, 그것은 지금 시장에 있는 주택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중고예요, 신규요? 중고예요, 중고. 유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규로 공급되는 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주택 저량 시장 그러면 중고주택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택 유량 시장 그러면 신규 주택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구분할 때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유량 변수예요, 이것은. 기존 주택은 저량 변수가 되는 것이고. 이게 주택수는 지금 현재 있는 주택 수지. 그럼 이건 현재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량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주택이니까 중고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신규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주어져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태어난 걸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규예요, 중고예요? 중고. 50년 된 중고, 40년 된 중고, 나도 40년 된 중고. 더 됐나? 그러면 더 하든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지금 병원에서 태어난 애들은 신규예요, 중고예요? 신규요. 걔네들 기간이 주어져야 몇 놈이 태어났는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규 유량이요, 이건. 기간이 주어져야 파악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태어난 애들 그렇잖아요. 유량이에요, 이것은.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인구는 어때요?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저량 변수요. 그래서 보통 주택 저량 시장 그러면 중고주택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택 유량 시장 그러면 신규주택 시장. 그러니까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은 유량 공급, 저소득층 주택 공급은 저량 공급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맞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문들이 바꿔진다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유량 변수, 저량 변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자, 여기까지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분리 보세요. 주거분리. 주거분리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주거분리예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주거분리 그래요. 그럼 여기는 경계지역. 경계지역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을 얘기해요. 이렇게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주거분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거 분리가 이루어지면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번에 나왔던 건데 한번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맞는가 보세요. 자, 이 동네가 항상 고소득층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 동네가 나중에 뭐 될 수 있어요? 노후되면 하향료가 될 수 있죠. 이 동네는 재개발되면 상향료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논리가 전개되냐? 사실 암기 안 해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지문을 보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이걸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노후되죠. 그러면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 상승이 크면 수리해요, 안 해요? 자, 무조건 않는다고 하지 말고 잘 봐봐. 자, 이 동네가 세월이 흐르면 노후되는데 수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 상승이 커요. 그러니까 1억 들어 수리했는데 2억 올라갔어. 그럼 수리해요, 안 해요? 꼭 1억, 2억 내줘야 또 계산 되는 거만. 그럼 수리하죠. 그러면 어때요? 여가 돼요, 안 돼? 하향량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주거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더 노후되면 수리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럼 수리 안 해. 그럼 계속 노후되죠. 그러면 고소득층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뭐 어때요? 저소득층한테 팔아버리고 다시 새로운 데로 가버려요. 즉 하향료가 돼요.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수리 수선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낮으면 하향료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문이. 이번 지문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재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 상승이 크면 재개발 돼요, 안 돼요? 되면서 상향료가 되고, 반대로 재개발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낮으면 재개발 안 되죠? 그럼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재개발 안 되니까. 주거분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거분리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 효과는 계속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려는 현상에 나타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소득층 사람들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깝게 가기를 원해요? 멀리 가기를 원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못 쓰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쪽은 선호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저소득층에 가까운 이 동네는 선호도가 낮아져요. 반대로 이 속 없는 사람들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깝게 가기를 원해요, 멀리 가기를 원해요? 그럼 자꾸 가까이 가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쪽은 반대로 선호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져.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 동네 선호가 낮아지니까 재개발 수리 수선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낮을 수 있어요. 선호가 낮으니까. 그죠? 그러면 수리해요, 안 해요? 안 하면서 하향료가 돼버려요. 반대로 여기는 또 선호가 높다 보니까 재개발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 돼버리죠? 그럼 뭐 되고? 상향료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전개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안 어려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지문을 보시면서 저거 이제 공부할 텐데, 보시면 이 논리만 이해하면 다 답이 보인다니까? 그랬더니 어느 분도 너나 보이지 나도 보이냐 그러는데 같이 보이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거분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근린지역별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인으로 하면 내가 용인을 잘 모르니까 어디로 할까? 자, 서울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뭐 어디 할 것 없이 다 올랐는데, 하여튼 전체로 본다면 여기 산동네 있지.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저거 뭐 비읍 비모동 있지. 비읍으로 시작되는 동네. 그 산동네 많아요, 거기. 그 달동네. 거기가 저소득층 주거죠. 강남은 고소득층 주거죠. 도시 전체로도 발생할 수 있어. 또, 근데 강남 지역 내에서 또, 어때요? 대형층 평수, 소형 평수 나눠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도시 전체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지역별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리는 항상 어떤 도시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나 지역별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이렇게 주거분리가 됐다가 항상 이게 고착되어 있는 것이라 이 동네가 뭐 될 수 있고 하향료가 되기도 하고 이 동네가 상향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주거환경이 계속 순환 변동한다. 이것을 주택의 여과 과정 또는 주택의 순환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개념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어서 이제 효율적 시장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80점만 맞게 해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계산 문제 포기하면 되겠네? 근데 절대 안 돼. 그럼 계산 문제 포기하면 나머지 다 맞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계산 문제 포기할 정도 두뇌이면 나머지 다 맞기는 거의 불가능해. 그냥 계산 문제도 하시면 돼. 근데 계산 문제는 제가 골라드리는 거 있어. 나중에 다 문제 유형 다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딸딸딸딸 해서 풀 요령만 알면 다 풀 수 있어. 그것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밑에 있는 34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정보가, 거기 아니구나. 위에 있구나. 그 1번의 끝에 한번 보세요. 밑에 두 번째 줄. 이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것을 효율적 시장 그러네요. 부동산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것을 효율적 시장. 자, 이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앞에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현실의 시장에서 보면 현재 시장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가격이, 주택 가격이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효율적 시장 원리예요. 원래 이 이론은 주식 투자 이론에서, 이 금융학에서 주식 투자 이론에서 가설 형태로 출발했다가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면서 부동산학에서도 이론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효율적 시장인데, 현실의 시장에서 시장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의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급등하고 급락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정보가 바로바로 가치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설명하기 전에 원래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는 정의가 뭐냐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부동산의 가치예요.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부동산의 가치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장래에 기대는 이익이 많다는 것이고, 그죠? 장래이익이 많으면 그곳의 현재 가치인 부동산의 가치가 높은 것이고,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이 작으면 그것의 현재 가치인 부동산의 가치도 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용인 일대에 새롭게 개발될 만한 데 어디 있나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근처가 개발될 아직은 개발이 안 됐죠. 근데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 어디 동네 이름이 뭐예요, 거기가? 원산. 원상? 원삼. 원산면 일대가 원산면 면인가요? 어떤 면이네. 원산면 일대가 새롭게 공단인가요? 그러면 거기가? 새롭게 이제 택지로 개발되면서 대규모 공단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라는 정보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아직은 전혀 개발됐어? 안 됐어? 안 됐는데, 근데 이 동네가 새롭게 대규모 공단으로 개발돼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대규모 공단으로 개발될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동네 땅값 어때요? 확 올라버려요. 근데 현재는 개발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동네가 새롭게 대규모 공단으로 개발돼서 택지 개발이 다 돼가지고 공장에 막 들어서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지금 현재 전혀 개발이 안 돼 있고 논바닥이고 들바닥이고 산바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다. 그럼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쓰는 유형무형의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예요. 그러면 이 동네가 새롭게 공단으로 개발된다고 한다면 장래 기대되는 이익은 더 많을 것이고 적을 것이고?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새롭게 개발되면 장래 기대되는 이익이 많으니까 그 기대이익이 현재 가치가 되면서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개발이 안 되면 장래 기대되는 이익이 작으면서 그곳의 현재 가치도 가격이 낮은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개발이 안 됐지만 개발된다는 정보만 갖고도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개발이 되면 장래 기대된 이익이 많으니까 그것의 현재 가치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바로바로 가치에 반영되면서 그 정보에서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효율적 시장 이론이다. 그래서 현세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 뭐냐 하고 지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효율적 시장 이론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근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가 바로바로 가치에 반영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약성, 준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까지 가치에 반영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즉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되되, 약성 효율적 시장은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 즉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것이 약성이고, 그리고 이 약성에서 그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설명할 때 뭐 요즘에 TV 워낙에 많은 채널이 많으니까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그 TV 채널을 보면 무슨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정보 분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부동산 경기를 보면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행한다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주식이 또 일반 경기보다 또 앞서가요. 주식은. 그럼 주식이 뜨면 나중에 부동산 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통상은. 과거 흐름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과거 추세를 봤더니, 과거 정보니까 과거 추세를 봤더니 주식이 막 뜨면 한 1년 정도 후에, 한 2년 정도 후에 부동산도 뜨더라는 것이 과거 경기 변동의 흐름의 추세를 통해서 분석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런 정보가 바로바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약성이에요. 그럼 어떤 투자자가 투자처를 찾고 있다가 요즘에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 늘어놓는 것은 좀 바보고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처를 찾고 있었는데 주식이 작년에 예를 들어 떴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흐름에 의하면 내년쯤에 부동산 뜰 수 있잖아요. 그 추세를 보면.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아, 주식이 떴으니까 내년쯤에 부동산 뜨겠지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그 시장은 약성이에요. 그러면 약성은 그 정보가 바로바로 가치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 정보들은 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 과거 정보에 의해서 가격은 이미 다 오를 거 오르고 내릴 거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어느 투자자가 그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이게 2년 전에 떴으니까 올해 부동산 뜨겠지라고 분석해서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 투자자는 이게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 투자는 정상이윤 이상의 정보를 통한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 왜?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는 초과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즉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는 정상 이윤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약성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 초과 이윤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때이고 과거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이 약성이라고 한다면 과거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정보까지만 반영되어 있으니까 현재 정보나 내부 정보는 아직 반영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정보나 내부 정보를 분석해서 내부 정보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초과이윤이 바로 그 정보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성은 정보 가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준강성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즉 공표된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것이 준강성. 그러면 공표된 정보는 현재 정보이거든요. 그러면 공표된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 정보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돼 있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현재 정보까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것이 준강성이고 준강성에서 이 현재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잠깐 봐요. 원산면 일대가 새로운 공단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라는 정보가 오늘 아침 신문에 이것이 공표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게 준강성이면 오늘 아침에 공표되자마자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어느 투자자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내가 이름 좀 알아야 되는데 윤미자. 예? 우리 윤미자 엄마가 한 10억 여유자가 있어갖고 투자 찾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신문을 펼쳐봤더니 딱 나왔네.
그래서 이게 비몽사몽 안에 보다가 눈이 번쩍 뜨여갖고 이거다 싶어서 식구들 밥할 것도 필요 없이 다 내팽개치고 이 동네 팍 뛰어가가지고 이거 투자했대. 중강성에서. 그러면 우리 미저 엄마는 초과이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준강성에서는 오늘 아침에 공표되자 맞아! 이미 다 가치에 반영되는 거야. 그럼 이미 그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를 거 오르고 내릴 거 내렸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정보를 보자마자 갔어. 그럼 이미 반영되어 있지. 그럼 앞서간 거에 뒷북친 거야. 그러면 정상이온 이상의 초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미 반영이 돼서. 이게 준강성이에요. 그러면 준강성에서 그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그럼 준강성에서는 그 공표된 정보 분석, 즉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이온 이상의 초과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이 또 눈치는 엄청 빨라갖고 한 달 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냈대. 한 달 전에. 그러면 그건 반영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에. 그럼 이것은 한 달 되기 전이니까, 공표되기 전이니까 이건 현재 정보예요, 내부 정보예요? 내부 정보예요. 그러면 한 달 전이면 아직 반영되기 전이잖아, 오르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렇게 해서 얻은 초과이온은 바로 그 정보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정보 가치가 존재할 수, 정보 가치가 존재할 수 있는 시장, 이것이 약성과 준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약성은 과거 정보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현재 정보나 내부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준강성은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정보로는 초과이 발생하지 않지만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내부 정보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초과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얻은 초과이 바로 그 정보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성은 모든 정보가 즉 공표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은 것이든, 과거 정보가 됐건 현재 정보가 됐건 아니면 내부 정보가 됐건, 모든 정보가 다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에요. 따라서 이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떠한 정보를 분석해서도 정상이온 이상의 초과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가장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 된다. 당연히 어느 누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가치가 존재한다, 안 한다 해서 정보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 이것이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바로바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인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까지 가치에 반영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과거 정보까지만 반영되어 있으면 약성,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으면 준강성,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으면 강성,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제대로 반영되는 시장은 뭐예요? 강성이니까 가장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 바로 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약성은 과거 정보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정보나 내부 정보를 통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초과이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초과이온이 바로 그 정보의 가치고, 준강성은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아직 내부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내부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초과이온이 바로 그 정보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근데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어서 어느 누가 어떤 정보를 분석해서도 정상이온 이상의 초과이온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고,
근데 이런 시장은 현실의 시장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상상 속의 시장일 뿐이고, 현실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약성과 중강성까지만 나타나고 강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시에서 근무하는, 시에도 또 도시계획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디가 개발된다, 아니면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잖아. 그럼 공부되기 전에 미리 알고 그놈들이 미리 거기다 땅 사놓을 수도 있겠네. 그럼 현실은 내부 정보가, 내부 정보는 이제 강성 없으니까, 그러면 그건 다 내부 정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리 사놓으면 초과 얻을 수 있어, 없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나는 비난 받아도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도 그래. 하여튼 여기까지. 현실은 약성과 중강성까지만 있고 강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셋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약성, 준강성, 강성. 그 말은 뭐냐면 준강성은 약성을 포함하고 강성은 약성과 중강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요. 보세요. 준강성은 약성을 포함하죠. 왜? 과거적으로 반영돼 있어요? 안 돼 있어? 돼 있으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면서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는 것이고, 강성은 과거와 현재 정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약성과 중강성을 포함하면서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셋의 관계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말을 만들 때 준강성은 강성을 포함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번지는 거예요. 준강성은 약성을 포함하고 강성은 약성과 중강성을 포함하는 시장 구면이다. 이렇게 표현돼야 맞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까지. 자, 이것이 이제 효율적 시장의 유형들이거든요. 기본 개념만 알면 흐름을 통해서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럼 이 셋 중에서 정보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 무슨 시장? 강성. 하나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응용 한번 해보게. 투자자 A씨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했을 때 초과 이윤을 얻었다면 그 시장은 어느 시장이다? 오늘 아침 신문은 공표된 정보잖아. 그럼 공표된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중강성은 아니지. 중강성은 이미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 약성이야지. 약성은 과거까지만 반영돼 있지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서 초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약성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 초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조차도 되지를 못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부 정보를 분석해서도 초과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뭐이고? 강성이 되는 것이고. 왜? 내부 정보까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효율적 시장의 유형까지 마무리하시고 조금 더 쉬었다 합시다.